다른 이제 아까 다이버시티 MRC 컴바이닝은 그러니까 모든 채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옵티멀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옵티멀한 거가 있으면은 좀 옵티멀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조금 임플리멘테이션이 간단하고 좀 구현이 간단한 다른 스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스킴으로 이제까지 연구되어 왔던 내용들은 뭐냐면은 equal gain combining, selection combining, switched and state combining, 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복잡도가 낮아지는 다이버시티 방법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복잡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복잡도가 낮아지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항상 엔트로피 책에 읽으면 there is no free lunch라는 말이 있던데, 공짜가 없듯이 컴플렉시티가 낮아지면 성능이 이제 나빠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능이 얼마나 나빠지느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러한 알려진 스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기 802.15.3c라는 표준이 있어요. 지금 다 표준화가 끝나고 2007년에 끝났는데, 그 표준화가 뭐냐면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WPAN 표준이에요. 그리고 WPAN 표준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로우 데이터 레이트도 있고 뭐 그러는데, 15.3c는 뭐냐면은 하이 데이터 레이트 WPAN, 그러니까 근거리 10m 이내 통신에 있어서 그 데이터 레이트를 빨리 할 수 있는 통신 표준이고, 그 통신 표준의 방식으로 뭘 썼냐면은 60기가 대역을 사용한 기가 bps급 WPAN의 표준을 썼어요. 그렇죠? 근데 그 60기가 대역을 캐리어 프리퀀시로 쓰려니까 60기가 자체가 여러분들 캐리어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안테나 사이즈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들어서 작은 기계에다 넣기가 쉬워요. 근데 안테나가 작기 때문에 방사되는 이 신호 자체가 되게 반경이 작게 반사가 되는 거죠. 그쵸? 반경이 작게, 프로파게이션이 되게 직진성이 있는 프로파게이션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한 건 뭐냐면, 캐리어 프리퀀시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거리에 따른 파워의 감쇄가 더 심해져요. 무엇 때문에 심해져요? 산소에서 업소르션 되거나, 진공 상태에서는 똑같은데, 산소가 있어가지고 산소에서 파워가 업소르션 되거나, 또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직진성 때문에 중간에 블락이 생기면 이거를 통과를 못해요. 즉 리플렉션이 강하고 리프랙션 되거나 스캐터링 되는 거가 되게 약해요. 그게 특징인 거가 캐리어 프리퀀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특징이 있어요. 60기가에서는 훨씬 우리가 보통 쓰는 2기가 대역, 그쪽의 대역보다 훨씬 그런 현상들이 심한 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직진성이 없으면은 되게 통신이 단절되고, 그래서 빔포밍을 이제 나중에 배우는 안테나를 여러 개 사용해서 다이버시티 게인을 높이는 방법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그래서 안테나를 몇 개까지 쓰냐면, 처음에 나왔던 거가 사이빔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 데모를 했는데, 안테나를 36개를 썼어요. 36개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은 94, 36. 그러니까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9개씩 갖고 처음에 통신하려고 하는 애가 동서남북에서 어디에 있는지 먼저 서치를 해서
뭐 저기 있다 그러면 남쪽에 새가 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9개가 다이버시티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6개 중에서.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그러한 방식 속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졌다고 그래요. 그 트랜시버 자체가 데모하는데 뜨거워져가지고 불나는 줄 알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 보세요. 아까 MRC에서 그걸 그림에다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MRC에서 이제 이렇게 채널 에스티메이션 하고 하지만 지금 여기 중간에 생략된 게 되게 많아요. 뭐냐면 이 안테나와 웨이트를 곱하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RF 체인들이 쫙 있어요, 여기에. RF 체인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안테나에서 들어오면은 처음에 파워가 윅 시그널이 오기 때문에 윅 시그널을 아주 위크한 시그널을 앰플리파잉 시켜줘야 되는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를 쓰죠. LNA라고 하는 LNA를 써서 파워를 작동할 수 있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시그널 레벨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다운 컨버팅하는 믹서가 들어가야 돼요. 다운 컨버팅하는 즉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는 거 곱해주는 곱셈기가 필요하고 코사인 2파이 FCT를 발생시켜주는 로컬 오실레이터가 또 필요하죠. 그렇죠? 그걸 IQ로 한다면은 90도 페이즈 시프터가 또 RF에서 필요하고 코사인 사인으로 그렇죠? 그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단으로 이제 내려오면 다운 컨버팅을 시켜서 아날로그 단으로 내려오면 아날로그 단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아날로그 필터링을 해요. 나 원하는 신호 바깥들은 다 빼버리게 하려고 RF에서 어느 정도 하지만 정확하지 못하니까 처음에 아날로그 필터링을 하고 그건 별 문제 아니고 아날로그 시그널로 이제 왔죠.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오죠. 그리고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 AD 컨버터를 하겠죠. 샘플링 하고 퀀타이제이션 하겠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통해서 ADC를 통과해서 나오겠죠. 그거가 안테나를 L개를 쓴다면 각각 안테나 브랜치마다 그게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그거가 만드는 거가 그렇게 지금 어렵지는 않다라고 그래요. 왜냐면 4x4, WLAN, 4x2 이미 되어 있으니까. 우리 노트북에 안테나 2개 들어가 있고 무선랜 AP가 3개 또는 4개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RF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노트북은 그렇게 작은 노트북은 아니잖아요. 안테나 2개 넣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 스마트폰에 넣는 거는 아주 챌린징한 문제 중에 하나죠. RF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AD 컨버터를 이렇게 단다고 그랬죠. AD 컨버터를 달아요. AD 컨버터에 들어오는 시그널의 데이터 레이시 만약에 1Mbps로 데이터 레이시 들어온다라면 AD 컨버터는 1Mbps 갖고 예를 들어 1MHz의 밴드위스를 차지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보다 2배 빠르는 2메가의 샘플 퍼 세크로 샘플링을 한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하면 되죠. 나이키스트 레이스로 AD 컨버터에서 그런 AD 컨버터가 하나 둘 해갖고 L개가 있어야 되고 그 뒷단에 이제 베이스밴드가 있겠죠. 그 베이스밴드에서는 각각 안테나 AD 컨버터에서 나온 것들을 리얼타임으로 걔네들을 프로세싱을 하려고 한다라면 안테나가 하나 있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 베이스밴드의 프로세서가 1Mbps를 처리할 수 있는 베이스밴드의 프로세서가 필요했다라면 그쵸? 만약에 만약에 5개의 안테나가 있다라면 5배 빠른 베이스밴드 프로세서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1Mbps 어쨌든 간에 나는 시그널 이 퀄리티를 좋기 위해서 안테나를 지금 많이 쓰는 다이버시티라면 이 결국에서 보여지는 서비스 되는 것은 1Mbps의 데이터로 나오겠지만
그렇게 맞춰주려면 1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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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메가 이렇게 5개 있는 것을 타임 멀티플렉싱을 하든 그래서 첫 번째 거 샘플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을 계속 빨리 해갖고 얘네들이 온 다음에 컴바이닝 해갖고 컴바인드 된 시그널은 1메가로 가려면은 그 앞에서 5메가 그러니까 아까 1메가 처리한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보다 5배 빠른 프로세서가 그 앞에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가 무선 랜처럼 지금 현재 11N처럼 11N 그 표준으로 되어 있는 지금 거의 모든 AP는 다 11N의 표준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의 맥시멈 데이터 레이시 얼마예요? 혹시 아세요? 맥시멈 데이터 레이시? 무선 랜 11N에 300메가예요, 300메가. 정확히 말하면 290 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안테나 4개 쓰고 리시버에서 안테나 2개 썼을 때 그렇게 300메가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안테나 4개까지 안 쓰고 3개 쓰고 그러니까 보통 150메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맥시멈하게 나올 수 있는 데이터 레이트는 표준에서 이야기하는 건 300메가예요. 그러니까 옵셔널로 되어 있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하면 300메가인데 그걸 안테나 4개를 쓴다라면은 원래 하나만 썼을 때 300메가 데이터 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베이스밴드 프로세서가 필요했는데 안테나 4개를 하니까 얼마가 필요해요? 1.2 기가 BPS를 처리할 수 있을 컴바이너 하기 전에 그 정도의 데이터 프로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도가 확 늘어나죠. 그쵸?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더 복잡한 무질서 세계로 진화가 되는 또 다른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거가 좀 전에 말했던 60GHz에서 그때의 데이터 레이트는 얼마냐면은 3GBps 또는 5GBps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풀 HD를 무선으로 압축 없이 보내는데 5GBps가 필요해요. 풀 HD 말고 그냥 HD는 3GBps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표준이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 5GBps짜리의 데이터 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안테나 9개를 내가 쓴다라면 엄청난 스피드의 베이스밴드 프로세서가 필요한데 지금의 현재의 ASIC 기술로 그거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안테나를 MRC를 써가지고 하면은 성능이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한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그거를 쓰는 거가 되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두기를 AD 컨버터를 하나만 사용하고도 그래서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를 그대로 쓰고 안테나 하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건 쓰는데 그렇게 하면서 다이버시티 게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아까 AD 컨버터를 여러 개 써가지고 베이스밴드에서 컴바이닝하는 옵티멀한 MRC의 방법에 비해서 얼마나 성능이 나빠질까? 그 나빠지는 정도가 안테나를 하나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커브가 나와서 AD 컨버터를 하나를 쓰면은 MRC 그 방법은 아직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런 방법을 내가 고안할 수 있다라면 그렇죠? MRC를 쓴 것보다는 성능이 약 2, 3dB가 나빠지지만 안테나 하나를 쓴 것보다는 한 5dB 이상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그러한 개인이 있기 때문에 MRC는 불가능하지만 이걸 쓰면은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능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방법을 생각을 하면은 좋겠죠.
그쵸? 그 방법을 내가 생각해서 15.30 표준에 제가 집어넣었었어요. 그때 갖고 거기 표준으로 채택이 됐었어요. 그걸로 조금 돈도 벌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지금 내 자랑과 더불어 그것보다는 그거가 다 이 방법에 기반해서 그 생각을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어프로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서 옵티마한 거,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합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금방 이야기했던 방식에서 문제가 뭐냐면, AD 컨버터를 만약에 내가 하나 쓴다라면 각 채널의 개인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합쳐진 거가 만약에 AD 컨버터 하나로 들어온다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이버시티 개인은 채널을 정보를 아는 데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퀄 게이트 컴바이닝은 뭐냐면은, 원래는 HL 컨주게이트를 한다는, HL 컨주게이트이 웨이트로 쓰여 있는데, HL 컨주게이트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둘 다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이퀄 게인 컴바인은 뭐냐면은 페이즈 정보만 내가 알아내겠다. 그러니까 파일럿 심볼을 내가 이렇게 P0, H0 뭐 요거가 내가 받은 시그널이다 라고 한다라면, 노이즈는 빼고 일단 빼고 한다라면은 얘가 P0가 1이라면은 받은 신호 자체가 채널이기 때문에 채널은 HI 플러스 JHQ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그쵸? 그전에는 뭐 이거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HI 제곱 플러스 HQ의 제곱, 이것과 세타는 한 세트 인버스 HI분의 HQ, 이 두 개를 알아가지고 곱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채널로 쓰면 됐는데, 아무튼 이러한 어떤 방식으로 쓰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계산을 안 하고 이것만 쓴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를 이퀄 게인 컴바이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컴플렉시티 차이에서는 MRC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이거 하고 안 하고가 뭐 얼마나 DSP에서 이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뭐 큰 일도 아니고, 둘이 곱해서 뭐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페이즈 시프트 킹 PSK처럼 엔빌롭 자체가 디스토션이 돼도 디텍션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그러한 모듈레이션을 사용하면 이퀄 게인 컴바이닝을 이 자체로 쓰더라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EM-J 세타 L만 쓴다라면 R1, R2, R과 W1, W2, WL까지 서로 리니어 어떤 그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나온 결과값이 컴바인드 된 시그널인데, 해보면은 S of T에다가 그 전에는 여기 알파 L 제곱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엔빌롭들이 합으로 돼요. 페이지 디스토션 된 것만 얘가 없어졌으니까. 그죠? 이퀄 게인 컴바이닝을 하면. 이렇게 됐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노이즈를 그냥 페이딩에서 발생된 이 세타만큼만 로테이션, 그 W에서 나오는, W를 곱해줘서 노이즈가 로테이션 되는 정도만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똑같이 AWGN, IID 그 베리언스도 똑같고, 노이즈 스펙츄럴 덴시티도 똑같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뭐냐면, 아까는 MRC 같은 경우는 알파 L의 제곱 돼가지고 각각의 합으로 SNR들이 나타났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그널이 어떻게 되냐면 SNR의 ES에다가 이 전체 합이 제곱이 돼서 이런 식으로 쓰여진단 말이죠. SNR 값이. 그쵸? 여기 노이즈 스펙츄럴 덴시티의 합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때 이게 레일레이 PDF를 따르잖아요. 레일레이 PDF들의 합의 제곱,
PDF를 구하는 거 한때 유행이었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특히 이게 코릴레이션이 있을 때. 지금까지도 아마 안 풀렸을걸요? 코릴레이션이 있었을 때. 그래서 뭐 2개일 때, 내가 2개일 때까지 풀었어요. 박사 논문에 들어가 있어. 그 TWC에 2003년인가 4년에 냈던 논문, 그때 나왔던 논문인데, 이퀄게인 컴바이닝에서, 이게 L이 2개일 때 코릴레이션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푸느냐, 뭐 그런 거를 한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제, 요걸 가지고 그 성능을 이렇게 보고 MRC하고 얼마나 뒤처지는지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뭐 그런 결과들이 있고, 여기서 보니까 IID 렐레이일 경우에 이제 이거에 대한 평균값은 구한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감마바.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MRC일 경우에 L 감마바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L 감마바보다 훨씬 더 적어진 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평균값이. 그 다음에 셀렉션 컴바이닝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여기 나오는 브랜치의 SNR들이 있는데 이 브랜치의 SNR 값 중에서 가장 맥시멈을 주는 브랜치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셀렉션 컴바이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되게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복잡도를 줄일 수 있겠지만 이것도 되게 조금 복잡도를 줄인 것 치고는 조금, 왜냐하면 채널 에스티메이션이 다 필요해가지고 각각의 SNR을 우리가 측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SNR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들어온 거에 제곱해가지고 그걸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RF단에서 그 시그널 파워를 만약에 계산한다라면 굳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라면 SNR을 어떻게든지 측정해서 걔네들을 컴페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복잡도가 그렇게 좋다라고는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하지만 일단 이 공부를 해보면 셀렉션 컴바이닝은 감마1, 감마2, 감마 L까지 있는 것 중에서 맥시멈인 거를 브랜치를 하나 선택하면 이게 컴바인드 된 SNR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CDF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된 감마 SC는 뭐가 되냐면은 이 감마 SC의 감마가 어떤 X보다 작을 확률이 이게 PDF잖아요. PDF의 정의가. 그쵸? 감마 SC에 나온 이 랜덤 베리어블 감마가 어떠한 X보다 작은 확률. 그게 PDF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감마 SC는 이거의 맥시멈 밸류이기 때문에 얘가 X보다 작다라는 건 이 모든 거가 X보다 작다라는 소리가 되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감마1이 감마보다 작은 확률. 감마2가 이것도 X가 돼. 여기가 X면 여기 다 감마로. 여기 감마로. 그렇게 해서 각각이 다 작을 확률이 이거의 PDF가 될 거고, 인디펜던트한 경우는 각각의 CDF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만약에 인디펜던트 레일레이 케이스면 인디펜던트 레일레이 페이딩에 대한 CDF가 2 마이너스 감마 분의 감마 바. else 브랜치에서는 이거의 average SNR 감마 L 바로 다르다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IID 하더라면 감마 L 바가 모두 같다라면 이거의 L승. 요거가 CDF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CDF가 되고 이거를 적분하면은 PDF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를 PDF를 구하고 CDF를 구한다라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한 MGF도 구할 수가 있겠죠.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만 알면은 우리가 에버리지 BER, 심볼 에러 레이트를 다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버시티 컴바이닝 기법 중에서 마지막으로 스위치드 앤 스테이 컴바이닝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안테나 두 개일 경우를 보면은 여기에서 리시브된 첫 번째 안테나에서 리시브된 SNR과 두 번째
안테나에서 리시브드 된 시그널에 SNR을 그려봤더니 이 두 개의 그림이 나왔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빨간 거 빼고 이런 채널들이 변화가 되어 있는데 스위치된 스테이트 컴바이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아비트러리하게 두 개의 안테나 중에서 하나에서 시작을 딱 둘 중에서 하나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만 처음에 아비트러리하게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 이 예제에서는 두 번째 안테나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비트러리. 두 번째 시작했는데 끝날 때 딱 돼보니까 얘가 재봤더니 내가 원하는 어떤 스레스홀드 값보다 밑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심볼의 SNR을 측정했더니 그러면은 가차없이 이쪽 다른 쪽 안테나로 스위칭을 쫙 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냥 확률적으로 봤더니 우리 만약에 안테나 스페이싱이 코릴레이션이 없다라면은 내가 여기서 나쁘면은 그 다음 이쪽으로 옮기면 좋아질 수도 있겠지라는 확률적인 현상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나는 무조건 옮긴다 이거죠. 그래서 쭉 갔어요. 낮으면은 얘 안테나 상태가 어쨌든 간에 무조건 이거는 일종의 내가 스위칭하는 인터벌이 될 테고 옮겨요. 옮겼는데 낮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가. 그 다음에 또 옮겨 여기서 옮겨. 오케이. 내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을 스위치된 스테이트 컴바이닝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RF에 연결되어 있고 AD 컨버터가 하나고 베이스밴드에 연결되어 있는 거에 리시브드 시그널의 SNR을 스레스홀드와 비교해서 이 안테나 스위칭과 연결되어 있어서 스위칭을 하는 거에 대한 컨트롤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스레스홀드보다 작으면 스위칭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셀렉션 컴바이닝도 이거를 조금 변형시키면은 여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갖고 옮겼는데 얘가 더 나쁘다 그러면 다시 백하라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테나 이 컨트롤링이 자유스럽다라면.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스위치된 스테이트 컴바이닝에 조금 변종 기법들이 이제 그 이후로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쓰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스위치드 컴바이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CDF를 구하고 PDF를 구하고 그 다음에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하면은 얘네들이 성능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숙제를 보면 이거의 CDF를 유도해라 라고 숙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확률적으로 금방 그러한 메커니즘에서 여기에 나온 SNR 값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그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률 공부를 하는 이 식을 세우는데 아주 좋은 프랙티스 문제가 될 거예요. 심지어 답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답을 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값만은 뭐냐면 스위치된 스테이트 컴바이닝을 하고 나서의 SNR 값이에요. 그렇죠? 그 SNR 값이 스레스홀드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두 가지 경우를 나눴어요. 감마 T가 작다. 내가 스위치드 컴바이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레스홀드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아마 이 경우가 될 거예요. 이 경우가. 스위치를 했는데도 스레스홀드보다 작다. 스위치드 컴바이닝을 했는데 이것보다 작은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마 1도 스레스홀드보다 작고 그래서 감마 2로 갔는데 이 감마 2 값이 감마보다 작은 거죠. 이 감마 값은 스레스홀드보다 작은 거죠. 이거 스위치드 했었을 때의 감마 2가 되겠죠. 이걸 역으로 해도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만 확률을 쓰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 감마 1이 감마 T보다 크면 근데 CDF이기 때문에 감마보다 작을 확률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는 스위칭을 안 하겠죠. 안 하고 그리고 감마 또는 이 경우와 감마 1이 감마 T보다 작아서 나는 감마 2로 갔지만은 감마 2가 내가 원하는 스레스홀드보다는 크지만은 감마보다 작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 두 가지 경우가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스위치된 스테이트 컴바이닝의 어떤 경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걸 셋업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이 CDF는 언제 나왔냐면, 이거가 언제 나왔냐? 1994년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때 이게 겨우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건데, 이렇게 스위치된 스테이트 컴바이닝이, 그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아나말라이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저기 박사를 한 사람인데, 아무튼 이런 걸 풀어갖고 논문을 그때 박사 과정을 뭐 4년인가 하면서 논문을 16편인가 썼던 사람이 있어요. 다 트랜잭션스에.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이렇게 그 수학적으로 어떤 스킴이 있는데 안 나왔던 문제들을. 그래서, 제가 박사할 때 이제 그 사람 논문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썼던 것을 이제 CDF를 고치고 이것을 미분해가지고 PDF를 구하면은 결과적으로 PDF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각각의 브랜치의 CDF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건 IID인 경우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IID인 경우에 이 감마1 또는 감마2의 PDF를 알면은 전체적인 PDF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요. 이 과정들은 그냥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해요. 이거 하면은 감마1과 감마2가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얘에 대한 AND의 확률은 각각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의 확률은 뭐냐면은 감마-t보다 크고 감마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감마 마이너스 감마 t가 될 테고, 5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또 인디펜던트 하니까 둘이 겹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감마1이 감마 t보다 작을 확률, 여기 감마1이 감마 t보다 작을 확률. 그쵸? 이건 하나의 브랜치에 대한 그 PDF가 되죠. 감마2가 감마보다 작을 확률. 여기. 두 개의 곱으로, AND니까 여기는 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죠. 이것을 미분하면, 감마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감마 t를 대입했기 때문에 그냥 컨스턴트한 값이고, 감마의 함수는 이것만 되니까 이거는 하나의 PDF가 되고, 이거 CDF고, 이것도 PDF, P 감마 감마, 이것은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P 감마, 그것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한 CPDF인데, 이렇게 구하면 이걸 가지고 여기 레일레이다라면 이 레일레이 PDF를 집어넣고 레일레이 PDF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냐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할 수 있고, MGF를 구할 수 있으면 또 average BR, average simple error rate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GF를 구해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레일레이 케이스일 때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average output SNR은 얼마냐,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 average output SNR을 그냥 아까 나왔던 PDF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average output SNR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스레스홀드 값을 우리가 옵티멀한 스레스홀드 값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옵티멀한 스레스홀드 값은 그 채널의 평균값하고 같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거 어댑티브하게 이 스레스홀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required,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그널의 퀄리티를 얻기 위한 SNR 값은 얼마인지, 예를 들어 내가 10dB 이상이면 좋겠다 그러면 스레스홀드 10dB로 두는 거죠. 그쵸? 10dB로 뒀는데 채널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채널 상태가 감마바가 예를 들어 0dB에서 왔다 갔다 해. 감마바가. 그렇다면 스위칭이 계속 되겠죠. 왔다 갔다. 또는 10dB가 아니라 10dB로 내가 10dB만 하면 되는데 채널 상태가 너무 좋아. 20dB 이상이야. 그러면 얘는 계속 고정되어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한 특징이 있는 거죠. 채널이 안 좋으면 계속 얘는 채널을 바꿔가면서 좋게 찾아 나갈 것이고, 그죠? 채널이 좋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스위칭은. 필요한 만큼만 나는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쓸데없이 하는 거가 아니라. 그죠? 그건 이제 스위치드 앤 컴바이닝. 아까 성능 구하는 건 이제까지 말한 대로 MRC, EGC, 셀렉션 컴바이닝,
다음에 스위치드 컴바이닝 각각에 대해서 PDF를 구하고 PDF를 구하면 그에 대해 MGF를 구해서 MGF를 구하면은 그 크레이그 방식에 의해서 MGF를 넣으면은 우리가 average BR symbol error rate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안 하지만 만약에 채널 간의 코릴레이션이 되면은 PDF를 어떻게 구하고 CDF를 어떻게 구하고, 그러한 문제가 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아주 매우 초반까지 한때 그런 것들을 다 해석하는 거가 그때 그 리서치 풍토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해석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어프로치라든지 어떻게 사람들이 해결해 나가는가. 이제 그때 나왔던 어프로치 방식들이 요즘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거죠. 새로 나온 책들에. 그 정도가.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무질서한 상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네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이거 직접 이제 제가 성능 분석한 거를 그린 건데, 아까 그거 한 거를 직접 이제 매틀랩으로 그린 거예요. 다이버시티를 안 썼을 때, 그 다음에 MRC를 썼을 때, EGC를 썼을 때 둘이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SNR에 좀 차이가 난 만큼. 그 다음에 셀렉션 컴바이닝을 했을 때, 스위치드 컴바이닝을 했을 때. 자, 10의 마이너스 3승을 얻는데 다이버시티를 안 쓰면은 약 24dB가 필요한데, MRC를 쓰면은 약 11.5dB. 엄청난 지금 개인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12dB 이퀄 게인 컴바이너를 썼을 때, 셀렉션 컴바이너를 썼을 때 13.5dB 정도, 그러니까 2dB 차이가 나는 거죠. MRC하고. 스위치드 컴바이너를 썼을 때 약 거의 14.9dB, 14.8dB, 거의 15dB라고 합시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야기해서 15dB. 여기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한 3, 4dB 정도 나요. MRC하고 스위치드 컴바이너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지만 다이버시티를 안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게인을 얻을 수가 있고, 이걸 안 쓰면은 RF에서 훨씬 더 간편하게 리시버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이러한 전체적인 이걸 리시버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다라면, 또 표준화해서 무슨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러이러한 그때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 그리고 그것을 제안했을 때는 성능적으로 비교한 내용이 포함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이러니까 이것보다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제 트랜스미터 다이버시티를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 해갖고 T개의 트랜스밋 안테나가 있어서, 리시버는 이제 안테나가 하나인 경우에 보낼 적에 웨이트를 곱해줘서 보내는데, 이 웨이트의 옵티멀한 웨이트 값은 얼마냐? 뭐가 되겠어요? MRC하고 똑같겠죠? 왜냐면 리시브드 시그널 써놓고 여기 보내는 시그널 S1, H1 컨주게이트 X of T, 여기 X of T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는 HT 컨주게이트 X of T, 여기 채널이 HT라고 한다라면, 이 웨이트가 곱해지지 않는다라면은 X of T, H1T, X of T, HTT, 거기다가 W1, WT가 곱해져 전체의 것을 SNL까지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W는 뭐냐? 아까 MRC하고 똑같은 문제로 되어서 W와 이 WTT는 각각 H1 컨주게이트, HT 컨주게이트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뭐냐면, 트랜스밋 파워는 항상 컨스트레인트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한다고 해서 토탈 전송되는 파워가 변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테나 하나 쓸 때나
하나 쓸 때 내가 1와트를 썼다라면, 1와트를 썼다라면, 내가 이렇게 안테나를 내가 10개를 썼다라면, 10개를 썼다라면, 1와트, 1와트, 1와트 했고 10와트를 쓴다는 건 언페어한 일이잖아요. 한 사람이 전송하는데 10와트를 썼다라는 것. 안테나를 10개 쓰더라도 이 사람은 전체 이 자기가 쓰는 파워는 1와트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로 나누든 아니면은 포션을 달리해서 나누든 그거는 이제 네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건 옵티멀한 방식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옵티멀 방식을 어떻게 나누겠냐면은 이렇게 하고 전체 H1 제곱 이 채널의 제곱 이거의 제곱한 것들을 전부 합친 거를 그러니까 W1 제곱, W2 제곱 해갖고 WT 제곱 놈스퀘어 한 것을 제곱한 거가 전부 적어도 1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파워에 대한 조건이 페어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걸 파워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채널 정보 H1 그다음에 HT 컨주게이트 이 채널 정보를 트랜스미터가 알 수가 없죠. 그건 어떻게 알 거냐면 리시버가 받으면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채널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에 대한 파일럿 심볼들은 각각 얘네들이 또 따로 보내야 될 테고 그 보낸 파일럿 심볼을 가지고 얘네 에스티메이션해서 그 채널은 어떻더라 그걸 써라 하고 피드백을 줘야 되고 이 피드백 주는 속도는 코이런스 타임을 맞춰줘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이 나온다. 그런데 이제 파워, 트랜스밋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라. 라는 이야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채널을 알지 못하는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까 피드백 시키면은 피드백 함으로써 생기는 오버로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오버로드는 뭐냐면 엑스트라 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오버로드 한다라는 것은 리시버가 받아가지고 얘한테 보낼 때 이 채널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다이버시티 게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아마 거의 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알라부티가 1998년에 제안한 이러한 스페이스 타임 블락 코딩의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심볼을 블락으로 보아가지고 S0, S1 두 개의 그 심볼이 있는데 첫 번째 타임에서는 안테나 1에서는 S0 다음에 안테나 2에서는 S1 마이너스 S1 컨주게이트 그 다음에 S0 컨주게이트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보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 타이밍에서는 S0 H1 더하기 S1 곱하기 H2 그 다음에 노이즈가 나오겠죠. 두 번째 타이밍에서는 마이너스 S1 컨주게이트 곱하기 H1 더하기 S0 컨주게이트 H2 플러스 N2 이러한 시그널이 첫 번째 타이밍 때 얘와 얘를 보냈을 때 요거가 받아질 테고 이것과 이것을 보냈을 때 이 R2가 받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받아지면 이렇게 보내면은 알라부티가 증명한 거는 다이버시티 게인을 내가 MRC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이버시티 게인의 그 맥시멈 값을 나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낼 수 있다라는 거가 알라부티의 그 논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디코딩하고 예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 QPSK 예제를 들면 00이면은 1 플러스 J를 보내고 0, 1이면 1 마이너스 J를 보내고 1, 1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J를 보내고 1, 0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를 보낸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스페이스 타임 블락 코딩에서 안테나 1은 타임 t일 때 S0를 보내고 안테나 2는 타임 t일 때 S1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안테나 1은 타임 그 다음 시간대는 마이너스 S1 이거에 컨주게이트 한 거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이거는 얘 단지 컨주게이트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거가 스페이스 타임 블락 코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01, 00, 10, 11 이렇게 있다라면 이러한 인포메이션 비트가 있다라면 얘를 그냥 QPSK로 보낸다라면 어떻게 되냐면 01이니까 S2 그 다음에 00이니까
S1, 10이니까 S4, 11이니까 S3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러한 심볼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S0, S1, S2, S4 이러한 심볼들이 보내질 텐데 S3가 될 텐데 여기가 0, 1, 2, 3 그러니까 여기 3 그래서 이것을 이 심볼로 하면 S2가 보내지고 그 다음에 S1이 보내지고 S4가 보내지고 S3가 보내지고 이런 식으로 보내지겠죠. 그쵸? 이거를 이제 알라무티의 스페이스타임 블락 코딩을 해보면 두 개의 심볼씩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심볼씩. 그쵸? 그래서 S2, S1 안테나 1에서 처음에 S2니까 1-J 그쵸? 그 다음에 안테나 2에서는 S1 그 두 번째 나오면 S1 이거니까 여기 00이니까 1+J 이렇게 오고 그 다음 타임 인터벌에서는 마이너스 S1 컨주게이트니까 이것의 컨주게이트 이것의 마이너스 취한 거에서의 컨주게이트 먼저 마이너스를 취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죠. 그게 컨주게이트 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J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0 컨주게이트 이것의 컨주게이트 하니까 얘의 컨주게이트 하니까 1 플러스 J 이렇게 두 개를 하고 그 다음 심볼 S4와 S3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낸다라면 리시브드 심볼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시간대 처음 타임 t 때 이렇게 보낸 심볼은 R1은 1-0 그걸 S0 그 다음에 채널 H1 안테나 1에서 보낸 H1 그 다음에 1 플러스 J S1의 H2 플러스 N1 이것은 마이너스 1 플러스 J 이거의 마이너스한 거의 컨주게이트 마이너스 S1의 컨주게이트 H1 그 다음에 1 플러스 J 이것의 컨주게이트 한 거에 H2 이건 S0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R1, R2가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S0와 S1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안테나가 하나 있으면은 이 두 개의 심볼 인터벌 동안에 나는 두 개의 심볼을 보내는 거죠. 그쵸? 지금 안테나를 두 개 써가지고 해서도 나는 두 개의 심볼을 두 개의 타임 심볼 듀레이션 동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트 로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원래 주어진 심볼 데이터만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이거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은 뭐냐면은 트랜스밋 다이버시티 스킵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딜레이 다이버시티가 있었어요. 딜레이 다이버시티는 뭐냐면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고 또 보내는 건 몇 번 보내면 신호가 좋아지겠죠. 계속 마치 ARQ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다이버시티 컴바이닝 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주어진 시간에 또 보내는 시간에 내가 다른 데이터를 보내면 데이터 레이트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 시간에 똑같은 정보를 다시 보내니까 레이트가 로스가 데이터 레이트 전체적으로 보면 로스가 생기는데 그러한 방법이 이렇게 트랜스밋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부라고 했는데 알라무티가 나온 논문이 그때 인정을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한 레이트 로스 없이 다이버시티 게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러한 블락 코딩 기법을 생각해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알라무티 방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트랜스밋 다이버시티를 하면 진짜 좋겠는데, 그리고 또 채널을 알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으로 사람들이 야, 그런 방법이 어딨어? 라고 하는 거죠. 두 번 보내는 거 말고 그 방법 또 다른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순간에 이것을 내놨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자, 거기서 이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R1은 R2가 되고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다가 이것을 디코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R1에다가 H1 안테나 첫 번째에서 오는 채널 게인의 컨주게이트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R2를 컨주게이트 한 거에다가 H2를 곱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S0와 S1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수학적으로 리니어 엘지브라를 푼 거예요. S0와 S1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또 알아내기 위해서 SNR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방식으로 풀어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V1이라는 거와 V2라는 것을 생성을 했는데 R1에다 H1 컨주게이트,
R2를 컨주게이트 H2, 또 H2 컨주게이트 R1 마이너스 H1 R2 컨주게이트 했더니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첫 번째 V1에서 만들려고 했던 게 뭐냐면 S1을 빼내기 위해서 일종의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푼 거예요. 봐봐. 여기에 S1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 S1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1을 없애려면 이 두 식에서 S1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은 여기에다 컨주게이트 한 다음에, 컨주게이트 하면 마이너스 S1이 없어지겠죠? 여기 컨주게이트이 없어지겠죠? R2를 컨주게이트 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H2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다 H1을 곱해주고, 여기다가는 H2를 곱해주고,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면 얘네들이 캔슬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S0를 구하기 위해, S1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은 S0로 캔슬해야 되니까, 아까 여기다 컨주게이트 한 거에다가 여기 이제 H1을 곱하고 여기는 H2를 곱해서 얘네 둘을 빼면은 캔슬이 되겠죠. 그 식을 푼 거가 이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둘이 더해주고 하면은 S0, S1만 남는데, 보니까 S0 앞에 뭐가 붙냐면은 H1의 제곱 플러스 H2의 제곱. 즉, 우리가 아까 MRC에서 봤던 각 채널들의 SNR들의 합을 구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이게 뭐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98년도에는 정말 기발한 방식이었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 당시로 돌아간다라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방식이 그때 3GPP 여러분 WCDMA 지금 나오는 LTE 전 WCDMA의 표준으로 그때 들어갔었어요. 저 방식이. 그래서 알라무티가 무진장 부자가 됐죠. 저거 특허로 되고. 케이던스에 있었는데, 케이던스가 뭐 하는 데냐면, 매틀랩 만드는 회사하고 경쟁하는 회사인데, 그 소프트웨어 만드는, 그러니까 나는 회사 다닐 때 케이던스에서 만든 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요. 매틀랩이 아니라. 그게 시그널 프로세싱 워크숍이라고 SPW라는 프로그램인데, 훨씬 더 이렇게 베이스밴드 모뎀 만드는데 더 프렌들리해요. 그거가 픽스드 포인트 모듈레이션이라든지 또 GUI도 좋고. 근데 이제 너무 비싸서 이제 학교에서 쓰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썼었는데, 아무튼 그 케이던스에 있었던 회사였어요. 그 케이던스 회사는 주로 그런 통신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만든 거고, 이걸 이제 논문에 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몇 년 전에는 인텔 와이어리스 그룹 거기 총 책임자로 아마 갔었을 거예요. 알라무티가.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거가 이제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SNR을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다이버시티 게인 최대를 다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을 예전에 보고 막 정말 감탄하고 그랬는데, 요즘 엔트로피를 읽고 나서 그래 봤자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맥시멀 레이시오 트랜스미션 MRT라는 걸 소개를 할게요. 이건 리시버 트랜스밋 다이버시티를 하는데, 리시버에서도 안테나를 여러 개 쓰고, 트랜스밋에서도 안테나를 여러 개 쓰고, 보낼 때 웨이트를 곱해주고, 받을 때 웨이트를 곱해주고, 그리고 채널은 트랜스미터에서 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채널은. 그래서 즉 피드백을 통해서 이 모든 채널, 이 안테나 첫 번째에서 이쪽으로, 이 첫 번째 안테나로 오는 채널의 H11, 이렇게 안테나가 많아지면 발생하는 거 뭐냐면 채널이 벡터 형태로 쭉 나오는 거가 아니라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매트릭스 형태냐면, 얘가 이쪽으로 가는 채널이 이제 H 인덱스가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해요. 첫 번째 안테나에서 첫 번째 안테나로 가는 채널 H11.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첫 번째 안테나에서 두 번째 리시버 안테나로 간 채널 H21.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채널
첫 번째 안테나에서 R번째 리시버 안테나로 갔을 때의 채널. 여기 H1, R1. 이렇게 인덱스가 두 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각각의 안테나에서 모든 채널을 나타내려면 이 전체를 하나로 나타내려면은 매트릭스가 이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트랜스미터에서 이러한 웨이트를 주고 리시버에서 이렇게 웨이트를 주고 해서 컴바이닝을 한 RT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얘네들과 얘네들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걸 수학적으로 풀어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언제 나온 줄 알아요? 이 논문이? 몇 년도에? 99년. 1999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문제예요. 그죠? 그 전에 뭐 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이 논문 보고 나서 박사하고 그래도, 내가 그때 뭐 했지? 이거 풀면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나고 나서. 어렵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채널 매트릭스 T by R, T개의 안테나와 R개의 리시버 안테나가 있었을 때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내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쪽 그 로우 벡터를 보면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좀 잘못했죠. 아까하고 다르게. 이걸로 보면은 첫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첫 번째 리시버 안테나, 두 번째 리시버 안테나, R번째 리시버 안테나로 보내는 채널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고, 제일 마지막에는 T번째 안테나에서 리시버 안테나로 보냈을 때 채널들을 적어 놓은 건데, 리시브드 시그널을 보면은 R1, R2, RR까지 R개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처럼 WT1 해서 WT2를 곱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진다라면 시그널은 데이터 수치로 하나이고 S라는 심볼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우리가 안테나를 쓴다라면 WT1, H11, WT2, H22, R1은 즉 여기에 받는 신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WT1 S H11 더하기 또 WT2 S H12 더하기 이렇게 해서 얘가 WTT H1R S 더하기 이제 노이즈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기에서 오는 거가 R1이 되겠죠. 그 R1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걸 웨이트를 곱할 거예요. 그렇죠? 옵스. 저기 삼성비 안 좋아가지고. 화면이 저걸로만 하면은 갑자기 좀, 예를 들어. 어디 갔냐?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R1에다가 WR1을 곱하고 R2에다가 WR2를 곱하고 여기 또 RR에다가 WRR을 곱한 다음에 걔네들 더하는데 그렇게 더한 시그널의 SNL 값이 맥시마이제이션이 되도록 이 웨이트를 정하자라는 거가 이제 우리의 수학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그쵸? 문제가 디파인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수학적인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기 리서치를 할 때 어제 우리 연구실에도 세미나를 했는데 그 문제를 디파인해서 찾아내는 것 자체가 우리 학생은 1년 반을 걸렸어요. 그래서 어제 되게 기쁜 날이었는데 문제를 명확하게 무엇을 풀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걸 풀어라 라는 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푸는가는
고생하고 고민하고 하면은 뭐라도 나오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렇게 문제 디파인을 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 문제가 풀 수 있는지의 의미성이 있는 문제를 디파인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인 거죠.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명확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명확하냐면 이렇게 R1, R2, RR을 써놓고 R은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은 HWTS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매트릭스 형태로 그쵸? 벡터 형태로 이건 R1, R2, RR을 벡터로 써놓고 여기를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 H, WT는 여기 나온 것들을 하나의 벡터로 쭉 써놓은 거. 그 다음에 시그널, 심볼, S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R에다가 지금 WR을 곱해서 둘이 합치면 즉 이너 프로덕트를 시킨 거가 RT가 될 텐데 그거의 SNR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도록 WT와 WR을 구해라. 즉 이렇게 WR에다가 이제 이건 컨주게이트 취한 거, 헐미시안을 취한 것. 헐미시안 취하든 안 취하든 똑같아요. 헐미시안을 취하면은 그 나온 솔루션이 그 헐미시안을 안 취한 것에 헐미시안을 취한 거가 될 테고. 그렇죠?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형태일 뿐이지 별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헐미시안을 취하는 건 뭐냐면 또 얘를 벡터로 나타냈기 때문에 벡터 곱을 취할 때 있어서 칼럼 벡터로 나타낸 것을 로우 벡터로 나타내기 위해서 헐미시안을 취한 거고 거기서 컨주게이시 컴플렉스 밸류를 우리가 제너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헐미시안을 취하면 컴플렉스가 취해진다.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잖아요. 솔루션을 구할 때.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MRC에서 옵티멀 리시버 웨이트는 뭐였어요? 채널의 컨주게이트. 그쵸? 똑같다 이거죠. 여기서도 SNR을 적어놓고 received SNR을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 HWT가 마치 하나의 값으로 생각한다라면 HWT의 컨주게이트 한 값. 즉,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를 쓰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이거의 SNR 값은 HWT의 놈 스퀘어, 그 다음에 ES, 나누기 노이즈의 베리언스 하나 나올 거라 이거죠. 그쵸? 그런데 이것을 맥시마이제이션 한다라는 것은 이 값을, 이것의 제곱, 놈 스퀘어 한 것을 제곱해야 되니까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를 쓰면은 얘의 컨주게이트 한 거가 WRH가 돼야 되니까 WR 값은 HWT가 된다 이거죠. 그쵸?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WT를 뭘 써야 될지 이게 될지 아직 모른다 이거죠. 그쵸? 리시버 웨이터는 MRC 배웠던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 방식을 쓰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WR 대신에 여기 WR 대신에 HWT를 여기를 대입했어요. 여기 알파는 뭐냐면 그냥 컨스턴트 값. 아까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 쓰면 그냥 컨스턴트 C라고 썼던 그 이야기인데 HWT를 여기 안에다가 대입해 보면 RT는 WR 헐미시안 대신에 WT 여기 WT 헐미시안 HH 헐미시안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헐미시안이니까 위치가 바뀌겠죠? WR 헐미시안, 그 다음에 원래 시그널 R의 시그널 파트 HWTS, 그 다음에 노이즈에도 이게 곱해지겠죠? 그래서 WT 헐미시안, HA 헐미시안, 그 다음에 노이즈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쓴 거예요. RT를. 이거에 대한 SNR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SNR 값을 구해봐라 한다면은 여기서 노이즈 베리언스하고 여기 나의 시그널 파트 WT, HH, 헐미시안, HHWT 이거가 될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제곱을 해야 되겠죠. SNR 한다라면 여기도 제곱을 해가지고 하나의 제곱 텀이 하나는 여기서 없어져요. 갖고 노이즈는 N의 노이즈 베리언스 시그마 N 제곱 하나만 남고 얘 시그널 부분이 WT, HH, 헐미시안, HWT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이것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WT는 무엇이냐? 라는 거를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푸는 거에 있어서 이제 이거 푸는 거가 이제 조금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한때 헐미시안 H,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 이거를 내가 만약에 W라고 논다라면, 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WT, 그 다음에 W,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W는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이런 매트릭스를 뭐라고 하냐면 위샬트 매트릭스라고 말을 해요. 위샬트 매트릭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가 확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쪽 말고도 수학과에서 그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업적들을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자연현상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X의 헐미시안 AX. A가 세미 데피니트한 어떤 헐미시안 매트릭스다라고 한다라면 이거 똑같아요. 이건 제곱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세미 데피니트한 매트릭스가 될 텐데 그거는 이 X의 노음 값과 이 A의 아이겐밸류의 맥시멈 값에 어퍼 바운디드 된다라는 시오렘이 있어요. 이 시오렘을 나한테 증명하라 그러면 난 증명 못하고, 이런 시오렘을 이용하자라고 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오렘이 뭐라고 하냐면 렐레이 리치 시오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는 증명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위키피디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증명이. 이 렐레이 이 리치 시오렘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나는 이용만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을 수 있냐면은 이때 이것을 이루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언제 이 어퍼 바운드의 이퀄리티가 형성되냐면 이 X가 A의 유니테리 매트릭스, 그러니까 아이겐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WT면 이거 이퀄리티가 성립한다라는 거가 또 렐레이 리치 시오렘이에요. 그리고 이퀄리티가 성립할 때 어퍼 바운드는 람다 맥스에 의해서 어퍼 바운디드가 된다. 이것을 쓰면은 WT는 어떻게 쓸 거냐면 WT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WT가 뭐냐면은 여기서 WT HHH가 지금 A가 되는 거죠. WT A WT 즉 X가 WT가 되는 거죠. WT의 헐미시안 이게 위샬트 매트릭스 그 다음에 WT 그리고 이 WT는 언제냐면 이 아이겐밸류 맥시멈 값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값을 쓰면은 옵티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바대로 이 루트 오메가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 컨스턴트 값. 그렇죠? 그 다음에 U 맥스는 뭐냐면은 이 A의 아이겐 밸류가 맥시멈 한 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렐레이 리치 시오렘이 말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람다 맥스의 바운디드가 되는데 그거와 X의 놈 크기의 바운디드가 되는데 우리는 WT의 놈 크기는 이건 1이 될 거니까 파워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1로 만들 테니까 람다 맥스의 이게 바운디드가 될 텐데 그때 이 X는 무엇이 될 때 이 이퀄리티가 형성되냐면 이 A의 맥시멈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값. 아이겐 벡터가 여러 개 나오고 그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맥시멈 아이겐밸류를 나타내는 아이겐 벡터 값을 사용을 하면은 WT는 이게 가장 옵티멀한
그래서 이 값이, 이 SNR 값이 맥시멈이 될 수 있는 웨이트 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레일레이 리치 스러럼에 의해서. 그렇다라면 WT는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리시브드 필터는 뭐라고 했냐면 WR은 H에다가 WT를 곱한 거. WT는 뭐였냐면은 Umax.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면은 우리가 옵티멀한 방법을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거를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얘의 성능을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채널 제너레이션 하면 돼요. 채널 제너레이션. 예를 들어 채널을 안테나 T는 2개, R은 2개, 2x2, 2x2 MRT를 실험해봐라, 시뮬레이션 해봐라 라고 한다면 채널 게인은 내가 어떻게 제너레이션 할 거냐면 매트릭스를 지금 그러니까 몇 개의 채널이 나와야 되겠어요? 2x2니까 4개. 4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매트릭스가 H는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가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 H11, H12, H21, H22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안테나 첫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 첫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두 번째 리시브 안테나 이런 채널 형태로도 어떻게 쓰겠죠. 그렇죠? 이 채널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채널들은 각각이 가우시안 더하기 가우시안. 즉 얘를 어떻게 쓸까면 X11 플러스 JY11 그리고 얘는 가우시안, 얘도 가우시안. 네, 형태로 제너레이션을 하면은 레일레이 채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제너레이션을 하면 되냐면 HIK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는 랜드 N 11 플러스 J 랜드 N 11 하면은 가우시안 노이즈, 가우시안 샘플이 1x1짜리가 하나 샘플이 제너레이션이 돼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노멀라이즈를 시켜주기를 나는 루트 2분의 1. 그래서 토탈 채널 게인이 1이 되도록 이렇게 이것을 4개를 제너레이션 시킨 다음에 지금 뭘 할 거냐면은 WT와 WR을 알아야 돼요. WT는 어떻게 알아내면 되냐면은 이렇게 채널을 제너레이션 시키면 위샬트 매트릭스 HH를 해놓고, 그쵸? 이렇게 이것을 W라고 이 제너레이션 시킨 다음에 W를 알아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이그 S가 붙나? 아이그라는 매틀랩 펑션이 있는데 W 넣으면은 얘가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를 쭉 나와요. 이렇게 해갖고 A, B 하면은 A가 뭐 아이겐밸류가 나오고 B가 아이겐벡터가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맥스 A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 값을 이 아이겐밸류 값이 나오면 그거가 몇 번째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거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 값을 구한다면 그 아이겐벡터 값이 뭐냐면 바로 이 WT가 된다 이거죠. WT가 되면 리시버 필터 WR은 H에다가 WT를 곱해야 돼. 이 H에다 WT. 물론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은 리시버에서 H를 퍼펙트리하게 에스티메이션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하면 맥시멀 레이시오 트랜스미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장만 하면 되는데 세 장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유저 다이버시티라는 거를 소개를 할게요.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퀄컴에서 2000년도 초에 내놨던 방식인데 멀티 유저 다이버시티인데 오퍼튜니스틱 다이버시티라고도 말을 하는데 뭐냐면은 유저 1, 2K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이거를 FDMA나 TDMA로 하려면은 예를 들어 TDMA로 할 적에 주어진 타임 슬롯 동안에 유저 한 명을 넣고 그 유저가 끝나면은 다른 유저를 넣고 해갖고 총체적인 타임 슬롯이 주어지면은 이것을 쓸 수 있는 타임 슬롯을 사람마다 나눠주거나
그래서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죠. FDMA 하면은 그렇게 타임을 스위칭 해갖고 그 유저를 주는 게 아니라 FDMA 같은 경우는 프리퀀시를 달리 할당해서 동시 통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주어진 그 주파수 할당량이 되게 작아서 데이터 레이트 아주 낮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TDMA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모든 주파수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TDMA나 FDMA나 보면은 예전에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유저들을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신을 하고 싶은 사람이 10사람이다 그러면 차례차례 순서를 매겨가지고 유저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차례 1번부터 2번까지. 그래야지 좀 페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가 페어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성능적으로 옵티마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유저가 10명 중에 유저가 있는데 그 사람은 통신하라고 할당을 해봤자 워낙 채널이 안 좋아서 그 사람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전화하는 동안 통신을 하는 동안 이 사람은 제대로 데이터도 주고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느니 그러한 사람한테는 통신하라고 주지 말고 채널 좋은 사람한테 걔는 더 많은 데이터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채널이 나쁘지만 쟤도 언젠가 채널이 좋아지는 상황이 있으면 걔한테 너도 차례가 갈 것이다. 그렇게 채널 상태랑 보고 어사인을 타임 슬롯을 어사인을 하든 프리퀀시를 어사인을 하든 그런 방식을 이렇게 opportunistic diversity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더니 시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더니 채널 커패시티 즉 데이터 레이트를 총량을 내가 훨씬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거죠. 그래서 감방원, 감마뚜, 감마K 이렇게 유저마다 아까는 한 유저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러 유저, 멀티 유저라는 내용을 이야기. 유저 2명이 있으면 하나 빨간색, 하나 파란색이면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마다 높은 애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가 멀티 유저 다이버시티가 되겠다는 거죠. K명 중에서 내가 한 사람만 내가 뽑아가지고 한다라면은 뭐하고 똑같을까요? 아까 셀렉션 다이버시티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셀렉티드 유저를 셀렉션하는 데서 어떻게 할 거냐면 K명의 유저 중에서 이 K 값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은 각각의 유저 중에서 맥시멈 SNR을 주는 유저를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채널 커패시티 이렇게 쓰면은 채널 커패시티가 어떻게 좋아질 거냐? 로그2 1 플러스 감마 K가 채널 커패시티인데 로그2 1 플러스 감마 K에다가 감마 K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즉 이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P 감마 K, 아까 셀렉션 다이버시티 때 나왔던 P 감마 K를 대입하면 이거가 1가딕한, L가딕한, 즉 오랜 롱텀 동안에 본 채널 커패시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제 내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렇게 해갖고 1가딕 채널 커패시티를 해보려고 구해봤더니 유저 숫자를 내가 1부터 시작해갖고 5명씩 늘려가지고 어디까지 하면 100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01까지 본 건데 100까지 봤더니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C 값을 그래서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 채널 게일 H 제곱은 1로 내가 노멀라이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뮬레이션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거 하는 거였어요. 아까 이 방법에 의해서 이런 거가 절대 어려워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 수업을 들은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제 금방 만들어갖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 소스 코드를 보여줘라 그러면 너무 간단해갖고 봐갖고 여러분들 실망할까봐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이 소스 코드 내가 보여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확인하고 나중에 회사 가서도 퀵 리절트를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실력이 되기를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봅시다.